최근 북한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북한 젊은 세대들이 당의 신뢰를 잃으며 김정은이 여러 규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인데요. 특히 남한 문화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오랜 최측근이었던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광수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의 보위부 중장으로 복무를 했었죠. 당시 당과 수령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가 탈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충성스러운 보위부 중장으로서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밀수 조직 검거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자택에서 축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의 분위기는 한없이 들뜨고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자꾸만 저희 딸 해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먹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결국 저는 해리를 살펴보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문 너머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내려야 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리의 방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조선 드라마가 컴퓨터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 30년간 보위부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보아온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된 주민들이 끌려가는 모습, 공개 재판에 세워진 젊은이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들, 교화서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체제 전복을 꾀하는 대역죄로 몰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어요. 고위 간부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섰어요. 해리는 깊이 잠든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맑은 얼굴이 책상 위에 포개진 팔 위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 속 남녀 주인공이 이별을 하는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마우스를 찾아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는 순간 USB 포트에 꽂힌 검은색 저장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USB를 뽑아들었어요. 주머니에 넣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더 가깝게. 순간적으로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밀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해리를 깨워야 할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어요. 보위부 감찰과의 박 과장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가슴속 불안이 공포로 바뀌어갔죠.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애쓰며 방문을 닫았어요. 해리의 방에서 나온 지 몇 걸음 되지 않아 박 과장과 마주쳤죠. 복도등이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가슴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과장 동무. 딸아이 상태가 걱정되어 잠시 살펴보고 왔습니다. 무심한 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박 과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한없이 냉랭하게 보였죠. 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해리 동무는 좀 어떻습니까? 아, 깊이 잠들어 있더군요. 감기 기운이 있어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박 과장도 방금 전에 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최광수 동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순한 영상물이 퍼진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우리 보위부 자녀들도 언제 어떤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 일이라. 박 과장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 USB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30년 보위부 생활이 만들어낸 냉철함으로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겠군요. 우리 해리는 그럴 아이가 아니지만 다른 반동분자들은 어떨지 모르니. 박 과장은 또다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최광수 동무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럴 리 없겠지요. 어서 만찬장으로 돌아가시죠. 만찬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 남들의 죄를 캐내고 처벌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었죠. 일반 주민도 아닌 보위부 고위 간부의 가족이, 그것도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받을 만한 범죄를. 자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어떤 건배 제의를 하는지도 몰랐죠. 그저 기계적으로 웃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속 USB가 제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입니다만, 최광수 동무,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꽤 퍼져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 국장의 말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마치 제 죄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시선들이었죠. 역적질이지요. 당장 모조리 잡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옥죄었어요. 평생 신념으로 삼아온 말들이 이제는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죠. 간부들은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험이고 신문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만찬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과연 해리가 혼자서 이걸 본 걸까? 다른 누군가는 알지 않을까? 혹시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공포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제를 위해 헌신해온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해갔죠.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날 밤의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딸이 보게 될 처벌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USB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3명이 체포되었다는군. 남조선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로 말이요. 아침 회의에서 들려온 보고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수사 결과 해당 영상물이 대학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부에서는 본보기가 될 만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모든 간부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해리도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문득 해리의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USB가 해리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각 대학의 조사팀을 파견하고 학생 기숙사 전체 수색을 실시하도록 하시오. 특히 간부 자녀들도 예외 없이 조사하라는 것이 상부의 지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대학으로 향했어요. 캠퍼스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여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제 체포된 언니들, 그 드라마 우리한테도 공유해줬잖아.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해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제 모든 불안이 현실이었음을 확인시켜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해리를 기다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보다 딸의 안위가 먼저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해리가 들어왔을 때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서 돌려보기로 공유됐다는 것. 어제 체포된 학생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라는 것. 조만간 수사의 손길이 해리에게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체제 바꿀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보위부에서 근무하며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해왔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있었죠. 탈북,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해리가 체포되면 필연적으로 저희 가족도 숙청당할 것이 분명했죠. 보위부 중장의 딸이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은 저 역시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테니까요. 더구나 최근 상부에서는 본보기 처벌을 강하게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고위 간부의 자녀라면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을 그들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딸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 없었어요. 밤새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과 싸웠어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조국에 대한 의무,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 하지만 결국 부성애가 승리했죠. 해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보위부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죠. 국경 경비대 동향부터 순찰 스케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중국 출장을 핑계로 국경을 넘어보려 했지만 내부 감찰이 강화되면서 모든 출입국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죠. 외교관 여권을 통한 탈출도 검토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외무성 간부를 수소문해봤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시간도 촉박했죠. 대학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매일매일이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니 언니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해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가장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야간 국경 탈출. 수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하면서 보아온 그 위험천만한 루트를 이제는 제가 걸어야 했습니다. 은밀히 국경 지역 브로커들과 접촉했어요. 보위부 중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가 움츠러들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마침내 한 브로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강을 건널 지점과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해리야, 짐은 최소한만 챙겨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모든 지시에 따르는 거다.
딸의 눈동자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온갖 불안과 회의가 몰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탈북 준비에 며칠이 더 걸렸지만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야 했고 밤에는 은밀히 탈북 경로를 계획해야 했으니까요. 최광수 동무, 대학가 수사 관련해서 말인데 동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과 공포의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철저히 준비했죠. 탈출 루트를 머릿속에 새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들을 세웠습니다. 강을 건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외웠어요. 보위부에서 일하며 알게 된 모든 정보가 이제는 탈출을 위한 무기가 되었죠.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 브로커에 전화였죠. 오늘 밤입니다. 단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비상용 가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리의 방으로 향했죠. 준비해라. 지금이다. 해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수차례 리허설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옷차림을 했죠. 저는 보위부 간부다운 위험을 잃지 않으려 신경 썼어요.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였죠. 야근이 잦은 직책이라 의심을 살 일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집안의 CCTV를 확인했어요.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주차장, 모든 사각지대를 파악해두었죠. 아버지, 해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죠.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CCTV 때문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울렸어요. 해리는 제 뒤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늦은 시간이라 인적은 없었지만 방심할 순 없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경비원이 거수경례를 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가볍게 손을 들어 응답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릴 수 없었어요. 도시를 벗어나는 길은 평소보다 검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보위부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례를 하며 곧바로 통과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는 달랐죠. 최광수 동무,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본부 긴급 호출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실려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뒷좌석에 해리가 긴장한 듯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죠. 검문소 초소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불순분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동무,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제 차가운 음성에 초소장은 움찔했어요. 곧바로 거수경례를 하며 차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초소장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보고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소 단속 루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감시가 느슨한 시간대를 노려 이동했어요. 순찰대 교대 시간에 맞춰 경로를 선택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곳곳에 임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또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어요. 우회로를 택했지만 그곳에도 검문이 있었죠. 마치 우리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해리야, 눈을 감고 있어라. 검문소로 향하던 차를 갑자기 농로로 돌렸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죠.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차가 미끄러지듯 달려갔어요. 예정에 없던 우회로를 택한 탓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어떻게든 국경 인근까지 도착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달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불안했어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죠. 큰일입니다. 수비대 순찰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죠. 달빛을 피해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가 데리고 다니는 군견 소리였죠. 지금입니다.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강으로 향했어요. 해리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강가에 도착하자 찬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해리의 떨리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죠.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숨을 죽인 채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죠. 얼음장 같은 물살이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해리가 덜덜 떨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물살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쁜 숨소리조차 위험이 될 수 있었죠.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은 거셌고 주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맞은편 강둑이 손에 잡혔습니다. 해리를 먼저 밀어올린 뒤 저도 간신히 기어올랐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제야 멈춰 섰어요. 해리와 서로를 바라보았죠. 온몸은 젖어 있었고 주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아버지, 우리 정말 해냈어요. 해리의 속삭임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거였어요. 강을 건넌 후에 여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생사의 기로였어요. 매 순간 북한 정보원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인신매매단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태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해리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 아이에겐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딸의 옆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고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해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죠. 활주로에 닿는 순간 우리 부녀의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30년 넘게 보위부에서 근무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문하고 조사했습니까? 그래서인지 국정원 조사가 걱정되기도 했죠. 아마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되겠지.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통과하자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국정원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일단 휴식부터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신문이나 추궁이 아닌 걱정 섞인 안부였죠. 처음엔 함정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에선 항상 그랬으니까요. 다정한 말투로 심리를 무너뜨린 뒤 방심한 틈을 노리는 것이 신문의 기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우리 부녀를 위한 별도의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었고 따뜻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푹신한 소파와 침대도 있었죠. 북한에서는 고위직이었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해리 씨, 많이 불안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여성 요원이 해리에게 건넨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을 다루는 태도가 마치. 그러고 보니 저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닌 보호 대상이었던 거죠. 이런 태도는 북한의 그 어떤 기관에서도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최광수 씨께서는 보위부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요. 담당 요원의 말에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긴장했지만 요원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랬군요. 요즘 탈북 계기의 상당수가 한류 문화 때문이라고 해요. 그저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일 뿐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죠.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제가 알던 신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압이나 위협이 아닌 대화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식사는 어떠셨나요?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끼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북한에서는 신문관이 피신문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연극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더 큰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조사 맞나요? 딸의 속삭임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조사실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요원들이 동행했지만 그들은 마치 안내원처럼 행동했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원할 때면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최광수 씨의 정보가 앞으로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두 분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을 충성했던 체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죠. 해리는 그날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랐죠. 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닌 보호하고 돌봐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큰 문화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TV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드라마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자유로운 대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남조선의 모습이었다니. 내일부터는 정착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두 분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국정원 요원의 질문에 해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는 없었죠. 이제는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맛이었을까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동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거리를 밝히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 즐거운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지만 건물 안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끊기지 않아요.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에 해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북한에서는 고위직이었던 우리 가족도 전기 공급이 불안정했으니까요. 아버지, 물도 하루 종일 나와요. 해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들이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온수가 마음대로 나오는 것도, 난방이 따뜻한 것도, 모든 것이 새로웠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건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계를 손에 쥐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기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지하철 노선도를 보세요. 이렇게 환승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답니다. 교통교육 시간에 들은 설명이었어요. 수십 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지도를 보며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해리는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지하철이에요. 맞습니다. 해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애는 이미 드라마를 통해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발음이나 표현이 서툴러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적응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쇼핑몰에 가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형 쇼핑몰을 가리키며 해리가 말했어요. 평양에도 백화점은 있었지만 이곳의 쇼핑몰은 달랐죠. 규모도, 물건의 종류도,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이곳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갔죠.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지하철을 타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광수 씨, 정착하시고 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담당 선생님의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북한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직업을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해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꿈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했어요.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곳. 이런 게 자유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TV에서 자유롭게 남한 드라마가 방영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탄압하고 처벌했던 영상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사했던 제가 이제는 그 드라마를 자유롭게 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훔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곤 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볼 필요 없어요. 해리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일들에서도 좌절을 겪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조차 어려웠고 은행 업무는 더욱 복잡했죠. 말투도 문제였어요. 북한식 억양이 남아있어 종종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우린 살아남았다. 는 안도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는 희망이 있었죠. 해리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매일 저녁 해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북한에서는 내일도 모레도 정해진 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으며 가장 크게 느낀 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였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선택한 거였죠. 자유를, 희망을, 그리고 진정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잘 선택했죠? 네, 우리는 잘 선택했어요. 비록 낯설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이 자유로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래요.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도 더 자유로워 보여요. 아마도 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